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이제 또 과거랑은 전쟁의 양상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건 네네.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미군 추가 병력이 들어오기 전에 남한을 침공을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 계획하는 어떤 경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상 병력이 또 내려올 테고요. 네네. 일단은 가장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취약하다고 뽑는 것은 일단 서북 도서, 서해 5도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약 북한의 대규모 병력이 남한으로 진공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문산 측면입니다. 이 문산 측면, 그 문산 파주 이 측면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자유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로를 따라서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방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쳐들어 내려올 수 있는 곳이고요. 즉 북한의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평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막아야 되는 곳입니다. 북한은 주로 탱크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철원 지역의 그 철의 삼각주일 때도 엄청나게 넓은 평야거든요. 그 지역을 따라서 북한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고 또 고송지대, 그 강원도의 고송지대의 그 동해안 측면을 따라서 북한의 어떤 탱크가 밀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네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항상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만약 대규모 어떤 그 지상전이 발발하게 됐을 경우 북한군이 내려올 수 있는 주요 충로라고 하죠, 그것을. 근데 문산 측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탱크가 서울까지 내려올 수는 있습니까? 못 내려와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게 이 탱크가 장거리 운행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못 내려옵니다. 못 내려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 이런 얘기하면은 일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일산그라드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일산그라드. 일산그라드? 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일산이라는 도시 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사실 군사적인 목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일산은.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에 빗대서 일산그라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스탈린그라드가 2차 대전 때 결국은 대규모 어떤 시가전이 발생을 했었고 나치 독일의 발목을 잡은 도시 아닙니까? 나치 독일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만 약 70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 단일 전투에서만. 그만큼 그 도시 안에 들어간, 즉 도시에서의 그 시가전은 굉장히 공격하는 측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전투인데 일산이 딱 그런 위치입니다. 즉 문산 지역이 뚫리게 될 경우 이제 북한군이 그 문산 측면을 돌파해서 내려오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고양지대고 고양의 일산이거든요. 근데 그 일산은 아파트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그 대규모 콘크리트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온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의 어떤 그 신도시를 구축을 할 때 물론 그 얘기는 나중에 공개가 돼가지고 일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하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도 일산은 결국은 북한군의 1차 침입을 막아내야 되는 위성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할 만큼 일산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문산이나 파주나 그런 지역 가보면은 이제 도로 곳곳에 어떻게 이거 뭐라 그러죠?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엄청나게 쌓아놓은 이제 거? 무슨 방벽 같은 거? 탱크를 막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도로를 이제 네. 막아놓을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 더미들 이런 대전차 장애물이라고 하죠. 네. 물론 이제 일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뭐 체제적인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킬체인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또 선제 공격을 하게 될 때 반대로 또 우리 병력이 밀고 올라간다면 그 루트는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그 루트도 사실 비슷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것이 개성입니다. 개성이 뚫리면 평양까지도 한 방에 뚫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DMZ와 서울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네. 하지만 DMZ와 서울의 거리는 가깝지만 그 사이에는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인왕산이 버텨주고 있고 북한산도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의 북쪽 지역에는 일단 굉장히 높은 산들이 방벽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규모 병력이 밀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거든요.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 몇 개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로밖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키기 유리한 지형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6.25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뚫렸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로 북한군이 들어온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평양은 좀 다릅니다. 평양은 개성부터 평양까지 그 사이를 막아줄 수 있는 산이 없어요. 여러분들 위성지들
펴놓고 한번 보시면은 평양도 상당히 평안남도 일대의 평야지대고요. 왜 이름이 평양이겠습니까? 네, 평야지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개성도 물론 송악산이 버텨주고 있지만 그 송악산을 우회해서 가는 그 수많은 도로에 보면 황해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은 안악 거기 대부분 안악 평야가 있고요. 뭐 엄청나게 큰 평야가 서울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거기가 쭉쭉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북한도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표현 죄송합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못 만들어서 개성과 평양 사이를 오고 가는 고속도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오히려 강제한 거죠. 이쪽으로만 올라와라라고. 하지만 뭐 탱크가 뭐 고속도로로만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취약한 건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그 도로는 그렇게 한 루트로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걸 수도 있겠고 하나밖에 못 지은 걸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죠. 사실은 북한은 고속도로를 지을 수 있는 이 기술력이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요. 원산과 평양을 오고 가는 고속도로도 한 개밖에 없고요. 개성과 평양을 오고 가는 고속도로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비대칭 전력 뭐 EMP 탄이라든지 생화학 무기 뭐 핵에 대해서도 뭐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만 사실 그게 사용이 되는 전쟁이라는 건 정말 그 최후의 수단. 그냥 다 죽자. 그건 전쟁 용어로 총력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후에. 네, 그런 총력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사실 물론 총력전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북진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영토를 우리가 이번에 수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미 시작됐을 때는 늦었을 거고 그렇죠. 시작되는 어떤 징후라도 있을 때 강력하게 더 북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야당의 동의뿐만 아니라 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눈치도 있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네. 결국 북한이 먼저 밀고 내려오는 경우밖에 없는 건데 만약 북한이 먼저 밀고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때는 북한의 독재 세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위협을 영구히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 전쟁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것이 파괴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한테 강요한 전쟁이라면 그때는 사실 북한의 모든 영토를 우리가 수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을 할 테고 네. 또 그들 입장에서는 뭐 북한 땅을 또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다 차지하는 걸 또 원치는 않을 테고 또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건 주변 강대국들과의 어떤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김정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정은이 만약 우리가 예측 가능한 지도자고 어느 정도 상식선이 좀 유지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항상 김정은의 그 지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저는 최근에 이런 가설을 제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기하는데 만약 김정은의 저런 행보, 즉 예측 불가능한 행보라든가 혹은 굉장히 친러시아적인 외골수 행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경우 중국이 김정은의 리더십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요? 네. 그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만약 김정은에 의해서 중국조차도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패거든요.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즉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고 중국 공산당도 사실상 지금의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괜히 저 동북아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그렇죠. 현재 중국의 모든 관심은 대만 통일인데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특히나 한반도 북부에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억지로 끌려가게 될 경우 대만을 수복하기 위한 그 시간이 또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1950년대에 바로 중국이 그때 그랬거든요. 중국이 그때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대만으로 쳐들어가기 위한 병력을 확실히 준비를 했다가 결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았던 그 6.25에 끌려가게 되면서 그 대만을 쳐들어가기로 준비했던 병력들이 대부분 다 북으로 올라와서 한반도 북부로 내려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외교관들의 시각이에요. 물론 여러 역사적 사실관계는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은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요하지만 미국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미국과 일전을 할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 그렇죠. 이게 미국과 싸워서 내가 얻어 터지더라도 북한만큼은 내가 수호해야겠다. 먹어야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과의 싸움을 부추기는 김정은의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이 가장 김정은의 위험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김정은은 사실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의해서 제거당할 위협을 느끼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는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면 더 큰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할 수는 있죠. 중국이요? 네.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거 당할까봐 뭐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국이 그럼 최근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최근에- 러시아랑 더 가까이 지내서. 최근에 중국의 입장을 보면 얼마 전이 아닙니다. 한 이틀 전, 이 녹화 시점 이틀 전에 지금 제네바에서 UPR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국제 인권 정례 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국제 인권 정례 회의에 북한도 참가를 해요. 북한도 와가지고 자기네 인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강변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약 90여 개 나라가 북한을 집중적으로 맹공을 했어요. 예. 너희의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전히 A4 용지 한 5장 분량으로 써와가지고 강변을 했는데 중국은 딱 2문장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은 본인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이거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아예 북한 편을 안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얼마 전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브릭스 정상회의라는 걸 했었어요. 거기 뭐 인도 정상도 오고 뭐 브라질 정상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도상국 나라들이 좀 뭉쳐가지고 뭘 좀 해보자 뭐 이런 그 국가 연합체가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네네네네. 근데 그 브릭스에서 사실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였는데 시진핑이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당사국들은 전쟁을 멈추는 것에 노력을 해야지 불난집에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난집인데 네. 여기에 기름 붓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경고는 푸틴을 향해서 날아갔을까요? 김정은을 향해서 날아갔을까요? 지금 불을 붓고 있는 건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건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붙인 거는 푸틴이지만 거기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건 김정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붙인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걸 불을 끌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어쩌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김정은은 그 질책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테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은 돌아가기 어려운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푸틴 입장에서 슬며시 또 김정은을 감싸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북한의 무기와 북한의 총탄과 북한의 인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은 옛날에 중국이 하던 걸 지금 푸틴이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용도 폐기됩니다. 러시아에게. 네. 그리고 중국이 그때 가서 다시 중국에게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시진핑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기어 들어가게 될 경우 시진핑이 그걸 곱게 볼까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김정은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미국과 한국이 바라보는 것보다 중국이 김정은을 위험하게 바라보는 게 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김정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수준만큼은 아닐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때 친구였고. 하지만 지금 시진핑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보던 입장, 과거에 보던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고 중국이 이제는 북한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대하듯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맹목적으로 감싸거나 이런 어떤 행위는 중국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소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시진핑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받아주긴 어렵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을 향해서 뭐 도발을 하거나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안보적인 위협은 없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어떤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친 짓은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질문해놓고 내가 뭐. 네, 그런 건 안 할 거지만 네. 북한 때문에 생기는 안보적인 위기 상황은 발생하는 겁니다. 북한 때문에 생기는 네. 위기. 그러니까 북한이 제3자를 도발해서 쉽게 말하면 북한이 미국을 도발하거나 한국을 도발해서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싫든 좋든 끌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네요. 나는 원치 않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 분쟁에 끼어 들어간다라는 즉 중국의 국익이 손실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결국 중국은 이 모든 건 다 김정은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에 구애의 손짓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컨대 뭐 우리 국민들이 중국 여행할 때 원래는 그 비자가 비자 필요했는데 이제는 면제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한번 친해져서 뭐 여러 가지 해볼까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현재 북한의 어떤 저런 여러 가지 트롤 짓을 중국이 과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트롤짓. 네. 그러면 또 우리는 약간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죠. 중국과 북한 사이가 더 멀어지게 만들고 또 러시아와 나중에 북한 사이가 또 멀어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현재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북한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는 건 하나 딱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을 북송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민에 대해서 중국이 북송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게 인계한다. 인계 인도한다. 라는 어떤 조항만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발생할 겁니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죠. 네. 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게끔.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직접 들어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뭐 태국이나 동남아로 가서 우리가 동남아에서 그들을 인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만 하면 되는 겁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아주 크게 흔들 수 있는 북한에 아주 그냥 뺨을 때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추가로 이제 중국을 거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부터 그렇게 그렇죠. 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북한 내 가족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식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즉 북한 내부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대규모 탈북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진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탈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다가 잡히게 되면은 아주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탈북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탈출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약간 그런 이야기도 슬슬 나옵니다.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약간 그 전장이나 어느 회색지대에서 좀 포섭을 해서 탈북을 하도록 만드는 거는 어떻게 뭐 이런 게 좀 이야기는 되더라고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혹시?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항복을 하든 귀순을 하든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우크라이나에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포로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쿠르스크에서 잡히든 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잡히든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잡히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1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뭐 신병 인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우리의 발상인 것이고요.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포로들을 데리고 있어야만 또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포로들과의 맞교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또 미리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도 네네. 마찬가지고 오늘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금영 위원님 오랜만에 또 와주셔서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약간 재미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이야기 그렇게 또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